27차식 중단원 2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네 번째 마지막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열강의 대립이 커지다를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외교 방향을 둘러싸고 개화파가 분화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갑신정변의 과정과 의 성향,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단원의 내용 구조는 개화파의 분화, 갑신정변의 전개, 그 이후의 열강의 대립 효과,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열강의 대립이 커지다. 답례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 돌아온 홍영식은요. 고종에게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그리하여 정부는 우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우정총국을 설립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우정총국 복원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체국 본부예요. 지금 말하면 우체국 중앙본부 우정총국이 우편 업무 이 편지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중간 편지 배달하는 곳이 바로 우체국 아니겠어요? 그냥 우정국이라고 했어요. 우정총국의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던 84년에 바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들 급진개화파 관리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몇 년에 일어났다? 1884년이 갑신년이기 때문에 이 갑신년에 일어나는 정변이라고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정변은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화파의 분화를 봅시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개화정책의 추진 방법과 외교 방향을 놓고 이모군란 이후에요. 차이가 커졌어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 온건 개화파는요. 청나라 양무운동을 본받아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게 돼요. 동양의 도, 즉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는 거죠. 양무운동의 핵심 사상인 중체서용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중체서용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청과 전토적 우호관계를 유지한 누구? 온건개화파가요. 전통적 우호관계, 4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급진개화파 세력은요. 메이지 유신에서 나왔던 문명개화론을 내세우면서 이 문명개화론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사상가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문명개화론은 바로 뭐냐?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 제도까지 다 수용을 해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입장이 바로 문명개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대신에 반청, 친일, 일본에서 대해서는 친하게 지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인물, 모델, 사상, 급진개화파의 인물, 모델, 사상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개화파 형성과 분화를 펴려보면 북학사상에서 비롯돼서 개국통상론자 박규수, 오경수, 유홍기 이들의 제자들이 개화파, 개화파는 이모군란 전후로 해서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화파,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로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 개화파의 분화가 된 기점이 된 건 이모군란 이유다.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으니까 여기에서 청의 간섭을 인정하는 쪽이 온건개화파, 반대하는 쪽,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이 급진개화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급진개화파는 그 우리나라 신문사, 근대적인 신문을 발행하는 기관이 방문국을 설치했어요. 박영효가 여기 사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방문국에서 최초 신문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는 한성순보를 창간했어요. 순한문으로 쓰여져 있었고요. 한성순보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나 읽을 수 있는 신문이었죠. 최초의 신문이죠.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된다고 해서 순보입니다. 매일 발간되면 일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면 월보입니다. 월보. 1년에 한 번씩 발간되면 연보란 말을 쓰죠. 주보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면 주보가 되는 거죠.
열을 순자 써서 순보민. 도로 정비 경찰 우편 제도의 도입에 또 앞장섰다. 그러나 청의 내정 간섭과 민시 정권이 친청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개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민시 정권은요, 고종이 친정을 한 1873년부터 가보기에 시작되는 1894년까지 왕비 친족들이에요. 이들이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한 세력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일종의 세도 정치하고 비슷한데 민시 정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시 정권. 이 민시 정권들이 친청 정책을 했다. 청나라를 끌어들였죠, 이들이. 그리고 이제 민시 정권과 멜렌도르프, 외교고문 멜렌도르프는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호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다 이거죠. 이에 반대하여 김옥규는 개혁 자금을 일본에서 빌려와야 된다. 차관을 얻으려 했다는 거야. 차관은 국가와 국가 간에서 빌려오는 돈이죠. 그래서 그러나 차관 교섭이 실패로 끝났어요. 일본이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죠. 자, 밑에 급진개혁파의 차관 교섭이 실패하다. 자료가 있어요. 왼쪽에 자료는. 후쿠자 유키치전이 있죠. 후쿠자 유키치하고 김옥균이 친했어요. 나는 지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빈손을 기억하면 집권사대가 나를 비판해 궁지에 뭐할 것을 알고 있다. 김옥균 입장 쓴 거예요. 우리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며 조선 천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4대당 온건기합파 민시 정권 일파를 말했죠. 공존할 수 없게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김옥균은 차관 교섭에 실패하다가 정변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김옥균이 동광개발, 구리광산 개발을 통한 당호전 주조를 비판하고 있어 생각해 볼 때 그의 광산 개발은 본의와 주조의 지표 발행과 연결할 수가 있다. 1880년대 초 국가재정의 위기를 둘러싸고 민시정권과 급진개혁파의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당시 민시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던 재정고문 멜렌도르프, 이 외교고문으로 왔던 자가 재정고문까지 담당했어. 당호전, 그러니까 상평통보보다 5배 비싼 돈을 고액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25만 원짜리 돈을 유통시키려고 했던 거죠. 상평통보 한 양이 저기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배 비싼 돈, 당호전. 반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는 당호전 주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관의 교섭 시도는 일본 정부의 차관 정책이 변화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급진개혁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민시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급진개혁파의 차관 교섭 실패가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요. 급진개혁파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본의 차관을 들어야 했으나 실패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급진개혁파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일본이 만약에 차관을 줬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급진개혁파가 근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 일본이 그걸 간과할 수가 없죠. 조선의 급진개혁파 의도대로 조선이 발전하게 되면 일본이 쉽게 침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뒤통수로 친 거예요. 차관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다가 안 빌려준 겁니다. 차관 정책이 변화하면서 실패하고 일본이 지들이 돈이 없다고 안 빌려준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지나치게 믿었던 김옥균 등의 급진개혁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05쪽입니다. 갑신정변의 전개. 1884년쯤에 이제 청나라는 밑에 저 동남아시아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완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 청푸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의 절반을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급진개혁파가 지금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 가버리자 급진개혁파는 이 틈을 타 민씨 정권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누구의 지원을 받기로 했느냐. 당시 급진개혁파는 군사력이 없잖아요.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로 한 거죠. 일본 공사관 주둔 경비병력을 빼가지고 급진개혁파의 쿠데타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가요.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인을 이용해서
여기 초청했던 민시세력 중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이 개화당 급진개화파의 새 정부는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데 여기 내용이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상당히 진보적이고 좋은 내용들이죠. 또한 새 정부는 재정을 일원화하고 군사, 경찰, 재판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도 했던 거죠.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화당 정부의 개혁이 곧 누구의 개입을 가져왔느냐. 청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나머지 절반의 병력에 바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일본군이 약속을 어기고 그 일본군하고 이제 갑신정변을 지원했던 일본군하고 그 다음에 이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에서 충돌해 남을 궁궐에서 지들끼리 총질하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남을 궁궐에 와서 외국 군대가 총질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또 이 쪽수가 적으니까 일본군 병력이 적으니까 청나라군에게 밀려요. 그래서 쪽수가 많은 청나라군한테 밀려서 일본군이 철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이 급진기합파는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3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이게 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기합파는요, 바로 이 박영효, 서광봉, 서재필, 김옥균. 이 서재필은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했다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봉 일본으로 망명. 근데 홍영식은 끝까지 남았다가 이제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급진기합파들.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이 사상자가 생기자 그 책임을 물어서 조선 정부와 서울에서 한성조약을 맺고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받아냈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을 일본과 체결했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 조선에서 충돌을 했잖아요. 창덕궁에서. 자, 여기서 일본군이 패했어요. 쪽수가 적어서. 그 청나라 군대가 어디 공격했냐면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살상을 벌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가? 청나라 군대가. 근데 그 배상을 다 조선이 한 거야. 한성조약.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은 청과 한반도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일단 양군을 다 철수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게 텐진조약이에요. 중국의 항구도시 텐진에서 베이징 밑에 그 텐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항구도시. 거기서 맺은 조약인데 여기서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다 빼고요. 철수하고. 앞으로 만약에 조선에서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국에 미리 알리고 들어옵니다. 상대국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이 텐진 조약은 1885년에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1894년에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또 민시 정권이 비겁하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봉기를 지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도 우리도 들어올게 하면서 이 텐진 조약의 규정을 이용해서 통보하고 일본이 기어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와서 지들이 그럼 사이좋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게 아니죠. 일본이 청나라 군대 공격하죠. 바로 청일전쟁의 이 배경이 되는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던 거죠.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조약입니다. 1885년 텐진 조약.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체결한 조약. 갑신정변을 평가해보면요. 자주적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 개혁 내용에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확립, 청에 대한 4대 관계 청산, 그 다음에 내각 중심의 정치, 왕권 제한, 이펀군주제를 지향했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밑에 갑신개혁을 정강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자. 문벌 폐지하자.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토지제도 개혁은 없어요. 조세제도의 개혁은 있죠. 지조법을 개혁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자. 해상공고, 보부상조직 혁파하고 경찰제도 도입하자. 이런 내용들이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이죠. 근데 이후 근대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죠. 가보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민중들은 반일 감정이 컸어요. 이모군란 때부터 얼마나 반일 감정이 컸겠습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민중이 이 갑신정변을 이렇게 급진개혁파를 일본당이라고 부르면서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위로부터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죠. 급진개혁파가 순진했던 거죠. 일본이 다 도와주고 일본이 정의로운 나라일 거다. 일본의 흑심을 모르고 이들은 일본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나라고 조선이 본받아야 될 나라고 그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맙니다.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내용에 대해서 밑에 더 읽어보죠. 현재 14개조만 전하는 원래 80여 개조 조항이었는데 14개조 조항만 정하는데 13, 제3항의 지조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한 겁니다. 조선에서도 조세를 토지에 부과했기 때문에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지조법이라고 해서 13항의 의정부는 경복궁 밖에 있었던 의정부와는 별도의 기구로 경복궁 안에 세웠다. 개화당 정부는 의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는 정치 형태. 다시 말하면 이폰군주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는 거죠. 갑신정변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106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강의 대립 격화와 고종의 자주 독립 정책. 자,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대신들은 정변의 원인이 고종의 독단적인 전국 운영에 있다고 보고 이에 비판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종이요. 내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의정부로 다 통합을 하고 전국 운영권은 의정부로 넘기려 했죠. 그러나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고종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로 비밀협약을 추진하는 등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1884년에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대립하고 을 있던 영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잖아요. 이게 남하에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저지하려고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우리나라 저 남해안에 있는 주요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배들이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고요. 길이 있어요. 해로. 그 길이 중심점이 거문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여기를 영국이 불법 점령을 했어요. 조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러시아 막는다는 구실로 그것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문도에 영국이 3년간 주둔을 했어요. 영국 함대가. 그래서 거문도를 영국이 이름을 붙였어요. 포트 해밀턴항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포트 해밀턴은 거문도다. 조선이 항의했죠. 영국이 항의하고 2년 뒤 청의 중재를 거쳐서 영국은 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납니다. 이 무렵 조선을 두고 열강의 대립이 거세지자 조선을 바로 중립국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왼쪽 날개글에 보면 조선은 중립국화.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급진개혁파 6.1주냐. 조선은 중립국으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들러야는 조선이 이제 중립국을 선포하자는 것이고요. 스위스처럼 막 우린 정세 중립국이니까 건드지 말아라. 이거고 자 6.1주냐는요. 열강이 보장해주는 중립국이에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네 개 나라들이 한반도를 건들지 말자. 중립국으로 삼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었거든요.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아니었어요. 텐진 조약으로 이미 중립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또 6.1주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조선 멍청한 이 정책 실패. 이때 만약에 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했으면 우리가 이 조선 왕조가 이 한반도를 독립시킬 수 있는 독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런 그 정책 실패가 비극을 가져오죠. 20년 후에는 이제 러일 전쟁 때는 고종이 중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났어요. 러일 전쟁 때는 기회를 놓쳤거든. 20년 전에 이때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그 아시아에서 중립국 지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립국 지위를 얻어서 완충지대로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입니다. 태국. 태국이 지금도 왕정이 유지되고 있죠. 그 이유가 이펀군주제가 유지되는 게 바로
이렇게 19세기 때 독립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선 왕조는 그 중립국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자주적 개화 정책을 펼쳤다. 지금도 이제 중립국 아니라는 거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상황에서 참 교훈을 삼아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뭐 영국 자리 빼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더 안 좋아요?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가장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내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재정, 외교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고 방문국을 다시 설치하여 한성 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을 가능했다. 화폐 주조 기관이요 전환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조세국 운반 기관인 전운국이 내무부에서 운영. 유경공원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그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학교입니다. 연무공원은 지금 우리 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교들을 육성하는 학교 연무공원을 설립해서 외국인 교사와 군사교관을 초빙해서 훈련을 받도록 했죠.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정부의 개혁 근대화 정책은 어디서 세금을 뜯어내겠어요? 농민들에게서 뜯어냈다. 농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고종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미국에 공사관을 설립하는 등 외교 활동을 통해 청해 간섭에서 벗어나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려는 고종의 노력은 이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 강화됐죠. 청일전쟁 전까지는 청의 압력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조선의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했던 시기에 이런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길이 좌절되면서 어, 좌절됐다기보다는 가지 않았던 거죠. 이제 갔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거문도 사건은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 둘러싼 열강의 대립 대표적인 사례. 영국이 거문도를 섭니다. 러시아 남한을 견제하려고. 그래서 스스로 매듭짓기. 1번에 들어갈 말은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가 되어 있고요. 2번은 통리기무함, 3번은 이모군란, 4번은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107쪽에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위한 저도 주장이잖아요. 일용장은 뭐겠어요? 이거는 양무운동이 되겠죠. 양무운동. 양무운동에서 중체 서용, 서양의 기술만 수용한다. 가운데 후쿠자 유키치,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에서 문명 개화론이죠. 서양 문명국가 진퇴를 함께하고 조선과 중국을 대한테도 서양인들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뭐냐?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서양 제국주의 열강처럼 침략을 대상으로 삼아서 침략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 이게 후쿠자 유키치의 생각이었어요. 후쿠자 유키치는 탈아 입구라고 해서 탈아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인이 돼야 된다. 누가? 일본이. 일본은 유럽의 길로 가야 된다. 구라파를 말하거든요, 구는.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들은 아시아인이 아니다. 유럽인과 동일한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죠. 이 후쿠자 유키치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 이제 문명 기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위 인물들이 주장하는 근대화의 방향과 한계를 정리해 보면 이용장은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하자, 중국의 유교문화는 그대로 두자, 후쿠자 유키치는 서양이 주도하는 문명 기하의 방식을 추진하자. 후쿠자 유키치는 이번 만엔짜리 화폐의 주인공 아닙니까? 후쿠자 유키치. 요즘 일본 화폐 바뀌려나? 화폐 도안을.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조선과 중국은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죠? 김옥균, 서양의 정신까지 봐야 신분제 체표는 근대화를 이루자. 한계점.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갑신정변이 민중의 동을 얻지 못하죠. 한 인물을 선택한 뒤 그 인물이 근대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써보자. 예시라고 하는 김옥균을 써보면 이래요. 세계가 산업 위주로 경쟁하는 때 조선이 여전히 신분제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제를 철폐하고 학교를 세워 인민의 지식을 깨우치는 것. 외국의 종교를 활용하여 교화를 돕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민중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김옥균이 주장하는 근대 개혁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학교를 세워 먼저 세워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민중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을 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현안을 함께 논의할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대책을 써볼 수도 있겠죠. 확인학습. 1번 1884년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은 갑시전변. 2번은 거문도 사건이죠.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급진개혁파는 양문운동이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았던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일본은 청과 한성조약을 체결했냐? 아니죠.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했죠.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체결했죠. 청과는 무슨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텐진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39, 40차 시를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열강의 대립이 커지다. 조선 정부는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6글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했죠. 원래 아문은요, 그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을 할 때 추진하던 그 정책기구 이름이 아문이었어요. 그 조선이 따온 거예요. 조선도 이제 온건한 개혁을, 점진적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그다음 2번에 19세기 후반부터 양반 유생층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벌인 운동은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 개념 정리 1번. 1번의 들어간 말은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2번에 온건, 자료학습 1번에도 온건, 2번은 급진개혁파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한성조약이 되겠고요. 일본과 천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 그리고 조선 중립국론이 제기가 됐죠. 그 다음에 자료학습 3번에 새 정부가 발표한 개혁정관에는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고 운걸 폐지하고 조세제도 개혁의 내용이 담겨있죠. 지조법 개혁이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에요.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런 내용은 갑신정변에 없습니다. 형성평가 답 1번을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운동이었죠. 맞죠? 급진개혁파는 일본에 대한 4대 관계 청산이 아니라 청에 대한 4대 관계 청산한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강화도로가 아니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포트 해밀턴. 왜 포트 해밀턴이 나오냐면요. 1965년에 한일협정, 일본과 다시 외교관계를 맺을 때요. 우리나라에 반환해야 될 땅에, 1965년 한일협정이 아니네. 1951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다음에 한국에 이제 반환해야 될 영토에 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이렇게 언급이 돼요. 크레파트, 제주도, 그다음에 다줄레, 프랑스어로 울릉도, 그다음에 포트 해밀턴 영어로 거문도. 이 뭐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3천여 개의 섬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그 3천여 개의 섬 안에 독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독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통적 사회 질서를 수호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전진적으로 한다. 양무운동이죠. 양무운동을 바탕으로 한 거는 조선에서는 뭡니까? 온건계합파들이죠. 바로 동도서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도서기론. 이목을나를 주도하는 건 아니죠. 이항로 체육현 아니고요. 위정척사. 조선측량 유포에 반발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차관한 도입을 급진계합파들에 대해서 청의 양무운동을 개혁의 모드로 삼는다. 온건계합파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미주친 자주적 근대국가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보장. 갑신정부에서 나왔죠. 재정이도나 지조법 개혁. 토지제도 개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청에 대한 조공 폐지, 청과의 4대 관계 청산 맞죠?
의정부 6조에 필요한 관청, 불필요한 관청 없애고 내각제도 수립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 철수한다. 무슨 조약이죠?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에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을 약속한다. 텐진 조약이죠.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바꿔서 이제 3단원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